여러분, 서로의 마음을 읽으며 잘 지내는 건 누구나 바라는 것이죠.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한 결과들을 제가 한번 잘 추려봤어요. 서로의 마음을 읽으며 잘 지내려면 첫 번째, 험담하지 말기가 가장 중요합니다. 아까 얘기했죠. 남에게 험담하고 불평하고 할수록 우리의 뇌세포가 굉장히 많이 파괴된다고요. 남을 험담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을 볼 때 험담하고 그 사람을 지적하고 싶도록 우리의 뇌는 작동하게 되는 거니까요. 두 번째, 칭찬과 고마움은 어떻게 표현하자고요? 자주 표현할수록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습니다. 용기 중에서 가장 용기 내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? 타인을 딱 봤을 때 먼저 웃는 용기라고 해요. 그런데 누군가 처음 얼굴을 딱 마주쳤을 때 먼저 활짝 웃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의 첫인상은 너무나 좋게 각인되는 거예요. 그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타인과 마주할 때 먼저 웃는 용기를 내고 고마움과 칭찬은 자주 표현할수록 좋습니다. 그다음, 여러분, 거절하는 거 쉽던가요? 거절하는 거 참 어렵죠.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절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내가 수락할 수 없는 것들을 돈이건 시간이건 거절하기 힘들어서 수락해놓고 그걸 상황상 해주지 못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좋아질까요? 관계가 끊어질까요? 오히려 끊어집니다.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거절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. 저는 돈이 생기면 개미같이 모아서 적금을 많이 붓는 사람이었어요. 그리고 저를 위해서 쓸 줄 몰랐어요. 그리고 그 적금을 모으고 모아서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해서 그냥 많이 빌려주면서 살았었어요. 그리고 나서 제가 40살이 되던 해 제 삶을 점검해봤어요.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. 그러면 그 사람들과 저의 관계는 아주 좋아져 있어야 되죠.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제 인생에 어떤 룰을 정했어요.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10분의 1을 그냥 주자.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설명하자.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10만 원을 그냥 줬어요. 그러면서 말했어요. 내가 정말 주고 싶지만 지금 그 돈이 나한테 없어. 그런데 오죽하면 너가 나한테 빌려달라고 했겠어.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.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게 10만 원인데 이걸로 난 네가 맛있는 밥이라도 먹고 좀 힘을 내면 좋겠어. 그리고 이건 빌려주는 거 아니니까 절대로 갚아서는 안 돼. 이렇게 하고 빌려줘 봤어요.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. 그렇게 준 돈의 80~90%는 거의 다 회수가 되더라고요. 그리고 소문이 나요. 쟤 정말 좋은 애라고. 내가 예전에 힘들어서 쟤한테 돈 빌려달라 그랬더니 쟤가 나한테 그렇게 해준 애라고. 아주 소문은 더 좋게 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, 진심을 다해서 친절하게 잘 거절하는 것, 타인과 오히려 더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 위로 잘 하세요. 살면서 우리가 나이 들면서 상가집에 갈 일도 많아지고요. 누군가를 위로해 줄 일이 참 많아집니다. 그런데 위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체온으로 하는 거래요. 저는 이걸 제가 살면서 체험했던 적이 있어요.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. 그때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고 또 저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정신적인 지주였던 아버지가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. 암 선고를 받고. 너무나 하늘이 무너지고 슬펐죠.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했던 저에게 준 위로의 말 때문에 더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. 암투병 오래 안 하고 빨리 간 걸 고맙다고 생각해. 아빠가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너네들 위해서 빨리 가신 거야. 이런 위로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.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졌어요. 우리가 가난해도 아빠가 오랫동안 집에 누워 있어도 누운 채로 20~30년 계신다고 해도 나는 아빠가 계셨으면 좋겠는데 위로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체험을 그때 하게 되었어요. 그런데 그때 저에게 진정한 위로는 뭔지를 알려준 친구가 있었어요. 제 친구 중에 여준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. 그 아이는 저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어요. 장례식 내내 보지도 못했어요. 그런데 마지막 날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기둥 뒤에 여준이가 서 있는 거예요. 깜짝 놀라서 가서 여준아 너 언제 왔어? 나는 너를 이제 봤어. 이렇게 얘기했더니 첫날 왔어 이러더라고요. 3일 동안 있었는데 제가 못 본 거예요. 너 어디 있었어? 그랬더니
너 얼굴 보면 너무 눈물이 날 것 같고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방법을 못 찾아서 3일 동안 식당에서 설거지했어 이러더라고요. 손을 보니까 빨갛게 퉁퉁 불어 있었어요.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서. 저는 그때 처음으로 여준이의 손을 잡고 통곡을 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. 아, 위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고 체온으로 하는 거구나. 여러분들도 누구를 진심으로 위로해줘야 될 일이 있다면 위로는 뭘로 하는 거라고요? 체온으로 하는 거라고요. 꼭 기억해 주세요.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내가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될지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될지 선택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순간에도 잠시 참고 살리는 말로 전환해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갈까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. 저희 어머니는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을 할 수 있는 순간에 항상 저를 야단치셨어요. 저는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너무나 애를 쓰면서 살았는데 저희 엄마는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. 너무 칭찬 많이 하면서 키우면 자만심 생길까 봐 늘 야단치고 칭찬 안 해줬던 거라고. 그런데 그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제 속에서 40년 이상 울고 있었더라고요. 제가 41살 때 울면서 엄마한테 폭발했어요. 엄마는 맨날 나를 야단치고 맨날 죽이는 말 하고 난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는 내 마음을 왜 그렇게 몰라주세요? 울면서 막 그랬죠. 여러분, 그건 생각을 말한 거예요? 소망을 말한 거예요? 생각을 말한 거예요. 저도 그렇게 가족들 사이에는 소망으로 말하기가 참 안 될 때도 많아요. 그렇게 제가 엄마한테 말한 뒤에 엄마와 제가 화해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약속을 했어요. 우리 서로 소망으로 말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이제는 좀 화해하는 그런 대화를 해보자. 그래서 제가 먼저 엄마한테 칭찬해드리고 소망으로 말하는 걸 계속 해봤어요. 그랬더니 저희 엄마도 계속 연습해서 좀 따라오기 시작하셨어요. 그러더니 어느 날 제가 정말 힘들어했던 어느 날 출근을 해서 가방을 딱 열었는데 엄마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. 저희 엄마가 올해 70 되셨거든요. 저희 엄마가 문방구에 가서 스티커도 직접 샀대요. 저를 기쁘게 해주려고. 박상미 교수님께 밑에가 더 웃겨요. 뭐래요? 옆방에 사는 권영숙이가 이렇게 쓴 거예요. 그리고 엄마가 처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썼어요. 딸에게 써보는 편지, 내 막내딸. 매일 집에서 보는데 편지를 쓴다는 게 어색하지만 들어봐. 너는 나에게 와준 3번째 선물이었지. 그러면서 미안하구나. 이 편지를 한 장 가득 채워서 저에게 주셨어요. 저희는 제가 올해 43살인데요. 43살이 되어서 엄마는 70세가 되어서 처음으로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소망으로 말하는 대화를 이제야 겨우 하게 된 것 같아요. 여러분, 집에서 한 사람만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를 시작하면 그 가족 전체가 변화할 수 있어요. 대화라는 것은요, 열심히 연습할 때만 실력이 되는 게 대화 실력이래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의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. 나의 소망을, 나의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써보는 것도 정말 좋은 대화의 방법이에요.